오늘은 3월 30일입니다. 1853년 오늘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 쥔데르트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태어나기 전부터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교회 묘지에 그 아이 이름이 새겨진 묘비가 이미 있었거든요. 빈센트 빌럼 반 고흐. 정확히 1년 전 같은 날에 태어났다 사산된 형의 이름이 그 아이와 똑같았어요. 그 아이는 자라면서 생일마다 묘지 앞을 지나쳤을 거예요. 자기 이름이 새겨진 돌 앞을. 평생 외로웠던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빈센트 반 고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 고흐를 타고난 화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는 30살이 다 돼서야 붓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 전에 다른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전부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술상이었어요. 구필 화랑이라는 당시 꽤 유명한 곳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엔 잘 됐어요. 그런데 점점 문제가 생겼어요. 고흐는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림만 추천하고 마음에 안 드는 그림은 손님한테 대놓고 별로라고 했거든요. 당연히 잘릴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는 교사였어요. 영국으로 건너가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것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세 번째가 가장 극단적이었는데요. 전도사였어요. 고흐는 종교에 굉장히 깊이 빠졌어요. 벨기에의 탄광마을 보리나주에 가서 광부들과 함께 살면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자기 음식도 나눠주고 자기 옷도 벗어줬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교회 상부에서 오히려 당신 전도사답지 않다며 해고했을 정도였어요. 세 번의 실패. 그리고 1880년 27살의 고흐가 드디어 결심합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겠다. 여기서 한 사람을 꼭 이야기해야 해요. 테오 반 고흐. 빈센트의 4살 아래 남동생입니다. 테오는 파리에서 미술상으로 일했어요. 수입이 있었어요. 그리고 형이 그림을 시작한 순간부터 매달 돈을 보냈습니다. 어떤 달은 물감 살 돈이, 어떤 달은 밥 먹을 돈이 테오한테서 왔어요. 10년 동안. 두 형제는 편지를 엄청나게 많이 주고받았어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편지가 빈센트가 테오에게 쓴 것만 820통이 넘어요. 거의 이틀에 한 번꼴이에요. 그 편지들이 지금 우리가 고흐의 내면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료예요. 그림에 대한 생각, 색에 대한 고민, 그리고 끝없는 외로움. 고흐는 테오에게 이런 말을 썼어요. 내가 없었다면 나는 그림을 그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진심이었어요.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테오는 고흐의 전부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슬픈 사실이 있어요. 빈센트가 죽고 6개월 뒤 테오도 죽었습니다. 33이었어요. 형의 죽음이 충격이 됐는지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지금 두 형제는 나란히 같은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1888년 고흐는 프랑스 남부 도시 아를로 이사했어요. 거기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밀밭이 있었고 해바라기가 있었고 밤하늘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흐는 그것들을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느끼는 대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색이 달라졌어요. 네덜란드 시절의 어둡고 무거운 그림이 아니에요. 폭발하는 노랑, 소용돌이치는 파랑, 들끓는 오렌지. 붓터치가 격렬해졌어요. 그림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해바라기 연작이 이때 나왔어요. 이게 원래 목적이 있었는데요. 고흐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폴 고갱이라는 화가예요. 고흐는 아르레 예술가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어요. 고갱이 와줬으면 했고 그래서 그의 방을 해바라기 그림들로 채웠습니다. 환영의 의미였어요. 그 9주 동안 고흐는 2100여 점의 작품 중 상당수를 쏟아냈어요. 어떤 날은 하루에 한 점씩 그렸다고 해요. 이 속도가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그야말로 무언가에 씌인 것처럼 그렸습니다. 1888년 10월 고갱이 아르레 도착했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9주가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도 그림 방식도 완전히 달랐어요. 고갱은 계획적으로 그리는 스타일이었고 고흐는 충동적이었어요. 고갱은 논리를 좋아했고 고흐는 감정을 좋아했어요. 함께 살기 어려운 조합이었죠. 1888년 12월 23일 밤 사건이 터졌어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크게 다퉜고 고갱이 나갔고 그날 밤 고은은 자신의 왼쪽 귀 일부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천으로 싸서 근처 매춘업소의 여성에게 갖다 줬어요.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명확한 설명은 없어요. 극도의 정신적 발작 상태였을 거예요. 그리고 2011년에 나온 전기에서 새로운 주장이 나왔어요. 고갱이 펜신 실력이 있었고 실제로 고갱이 실수로 귀를 벤 걸 두 사람이 함께 숨겼다는 거예요. 이 주장은 지금도 논쟁 중이에요. 주류 학계는 여전히 고흐의 자해로 봅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고갱은 다음날 아르를 떠났어요. 두 사람은 그 후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1889년 고흐는 스스로 생폴드 모졸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서 들어갔어요.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도 그림을 그렸어요. 작은 방 창문 하나. 그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을 그렸습니다. 그게 바로 별이 빛나는 밤이에요. 지금 뉴욕 현대미술관에 있는 그 그림이요. 소용돌이치는 하늘 빛나는 별들 고요한 마을. 이게 정신병원 입원 중에 나온 그림이에요. 고흐는 그 시절 태호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나는 지금 슬픔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이다. 그래도 나는 그린다. 입원 기간 동안 고흐는 150점 이상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통이 창작을 막지 않았어요. 어쩌면 고통이 그걸 더 깊게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여기서 잠깐 궁금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고흐의 정신질환이 대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학자들이 제시한 가설이 150가지가 넘어요. 진짜예요. 조울증, 측두엽 간질, 납 중독, 알코올 중독. 전부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압생트 이야기가 흥미로워요. 당시 프랑스 예술가들 사이에서 압생트가 유행이었어요. 쑥 성분이 들어간 독한 술인데 환각을 일으킨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고흐도 즐겨 마셨고 일부 연구자들은 그게 노란색을 과도하게 강렬하게 인식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고 해요. 고흐의 그림에 유독 노란색이 많은 이유가 혹시 그 때문은 아닐까 하는 거예요. 물감에 든 납 성분이 신경계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어요. 당시 물감에 납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고흐는 물감을 직접 먹은 적도 있었다고 해요. 진단이 뭐든 간에 고흐가 평생 극도의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한가운데서 저 그림들이 나왔어요. 1890년 봄, 고흐는 파리 근교 오베르시르와즈라는 마을로 이사했어요. 가세 박사라는 의사가 거기 있었고 테오가 형을 가까이서 돌볼 수 있도록 주선한 거예요. 오베르에서의 70일 동안 고흐는 또 폭발적으로 그렸어요. 거의 하루에 한 점씩. 까마귀가 나는 밀밭, 오베르 성당 가세 박사의 초상화. 그리고 1890년 7월 27일. 고흐는 밀밭으로 나갔다가 총상을 입고 돌아왔어요. 자기 방에 올라가 누웠어요. 다음날 테오가 달려왔어요. 빈센트는 37세의 나이로 7월 29일 이른 아침에 숨을 거뒀습니다. 정확히 자살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쏜 건지도 논쟁이 있어요. 2011년 연구에서 총이 고흐 손에서 발사하기 어려운 각도였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하지만 주류 역사는 여전히 스스로 선택한 죽음으로 봅니다. 마지막 말로 알려진 건 이거예요. 슬픔은 영원히 계속된다. 고흐가 죽고 나서 요한나 반 고흐 마이너스 본거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테오의 아내였어요. 테오가 빈센트 사후 6개월 만에 죽으면서 수백 점의 그림이 요한나에게 남겨졌어요. 그녀는 그림들을 팔지 않았어요. 보존했어요. 전시를 열었어요. 두 형제가 주고받은 편지를 책으로 펴냈어요. 그 편지가 세상에 나오면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고흐의 내면을 봤어요. 그냥 이상한 화가가 아니라 평생 이해받고 싶었던 한 인간이 보였어요. 그리고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생전에 거의 팔리지 않았던 그림들이 지금은 한 점에 수백억에서 수천억을 호가해요. 별이 빛나는 밤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복제된 그림 중 하나가 됐어요. 오늘 3월 30일 고흐의 생일에 저는 이 생각을 해요. 태어난 날부터 자기 이름이 새겨진 묘비를 봐야 했던 그 아이가 결국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그림을 남겼다는 것. 그가 살아있을 때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조금은 달라졌을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보관소의 사서였고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